여기 에피스템 나오죠? 아까 기억나세요? 에피스테몰로지. 그래서 에피스템이 이 지혜, 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네시스는 에피스템과 대비되는 말인데 또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아레테는 이제 덕이라고 분류가 번역을 하지만 사실 그리스 말에서는 그 excellence,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함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해요, 우리말로. 이게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도끼는 여기 있는데 금도끼예요. 뭐 한 1,000만 원짜리고 낫은 1,000원짜리인데 풀을 베야 돼요. 그러면 풀 베는데 낫이 탁월하겠습니까? 도끼가 탁월하겠습니까? 낫이 탁월하죠. 그게 낫이 갖고 있는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덕,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는 덕과는 좀 매우 달라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플라톤도 마찬가지, 아레테를 얘기할 때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탁월함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의 컨텍스트가,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엑셀런스나 버추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레테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탁월함, 거기에 뭐 지혜에 대한 탐구, 뭐 정의, 용기 이런 것들을 담았던 거예요. 그런 거는 낫으로서의 탁월함처럼 인간으로서의 탁월함이다. 그 두 번째 아레테가 갖고 있는 의미는 effectiveness, 어떤 효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탁월함이 되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highest effectiveness. 그래서 여기서 뭐 힘과 정의, 뭐 위트도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effectiveness. 여기서도 뭐 낫의 비유가 비슷하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excellence, 탁월함, 그리고 효율성. 뭐 우리가 생각하는 virtue랑은 좀 연결이 안 되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아레테는 involves all of the abilities and potentialities available to human.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좋은 것들, 특히 그 탁월함과 효율성,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레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덕윤리학이란 말이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아레테 윤리학인 거예요. 인간의 그 탁월함을 함양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좋은 이상에 대한 아이디어한 상태에 대한, 한마디로 헬라인들에게 정신의 역사는 이 아레테를 찾아 그것을 자기네들에게 구현하고자 하는 여정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아레테는 암 인식이었는데 이 암의 대상은 영혼에 있었으며 영혼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인간은 영혼의 궁극적인 선을 돌보게 된다. 그리고 이 영혼의 선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 행위의 목적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 시대의 아레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했던 아레테랑 다른데 그 다른 점이 인식, 에피스테몰로지를 통해서 아레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인간은 영혼의 궁극적인 선, 아이디어란 virtue,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마치 근대의 이성주의자들이 했듯이 사유를 통해서, 소피아를 통해서, 소피스트에 대항했지만 이 지성을 통해서 그 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아레테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개념을 확장시키죠. 이 앞에 부분에서 계승 발전됐다고 표현했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계승 발전, 개념 확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저희 논어에 나오는 말로 하면 학에서 습으로가 굉장히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가치라고 일컫는 바에 덕론, 그 virtue로 나가는데, 아레테로 나가는데 유익하게 해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를 앞서간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덕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덕이란 아레테가 어떤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 지혜, 이걸 탐구함으로써 어느 날 갑자기 명상을 하다 딱 깨달아가지고 내가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피스테몰로지가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려고 하는 의지의 태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 의지는 결국 실천으로 연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서양에서 윤리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윤리학이라는 개념이 필라소피에서 구분이 안 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저 아레테의 개념을 의지, 행위로 확장시키면서 그때부터 윤리학이 따로 분리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윤리학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필라소피에서. 모든 학문이 필라소피에서 구분됐죠.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구분됐다. 자, 논어의 학에서 습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계속 습해야 되잖아요.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그거를 내가 숙달시키지 않으면 배운 게 진리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학에서 습으로라는 표현을 쓴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레테의 개념을 어떤 의지와 행위로 확장시킨 것과 일치하지 않나, 그래서 덧붙인 거고요. 이해 가시죠? 아레테에 대한 개념. 그래서 아레테는 뒤에 또 나올 테지만 저런 의지나 태도, 그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에우다이모니아는 그 행복을 주로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상태를 나타내는 행복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라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좀 즐겁다,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 정서라는 말이 중요한데 정서의 상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서가 바로 끝나는 정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속할 때 그걸 행복하다고 하죠. 뭐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똑같은 환경화에서도 더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근데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사실 정서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쁘다 이런 정서보다는 well-being, 내가 충만하게 사느냐, 좋게 사느냐. 뭐 문자 그대로는 여기 한번 보시면 에우가 좋다라는 뜻이고 다이몬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영혼, 영혼이 좋다. 이게 뭘까요? 충만하게 사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저기 well-being,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 충만하게 산다는 건데 저는 한의학도 환자를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한의학의 목적을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행복이 대체로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에 대한 표현인 반면 정서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태를 지칭한다. 그래서 well-being, flourishing, 이 뭐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에우다이모니아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좋은 상태. 그리고 그게 정서적인 행복과도 연결될 수 있죠. 보통 그런 영혼이 좋은 상태에서 우리는 더 충만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거 뭐야? 치켄타의 몰입의 즐거움. 그 책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아레테란 얘기했고 에우다이모니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프로네시스. 프로네시스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 knowledge, 뭐 깨달음, 뭐 지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천적인 지혜를 얘기해요. 실천적인. 그 이론지, 소피아는 이론에 관한 지혜라면 프로네시스는 뭔가를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지혜, 지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프로네시스는 윤리학과 굉장히 크게 관여를 갖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네 가지 지혜예요. 여기 보면 프로네시스가 오른편에 있죠. 소피아와 대척점에 있다고 했잖아요. 소피아는 사유를 통한 소피스트들이 했던 사유의 게임, 생각의 게임, 이런 건 프로네시스는 어떤 행동을 지혜롭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지혜고, 에피스템은 저도 knowledge인데 다 지혜입니다. 이게 에피스템은 에피스테몰로지, 우리말로 하면 인식,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 맨 밑에 건 뭔 것 같아요? 테크네. 저것도 지혜입니다. 이게 다 하여튼 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저거는 테크닉입니다. art.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하는 것도 지식이잖아요. knowledge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하는 거죠. 내가 침을 잘 논다. 이건 그것도 아는 건데 그건 손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테크네입니다. 그래서 에피스템, 소피아, 프로네시스, 테크네가 다 knowledge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type of knowledge를 보면 이게 다 1대1 대응시켜 놨어요. 에피스템은 science, 프로네시스는 prudent, 충실함, 뭐 신뢰, 윤리 쪽에 더 가깝겠죠. 테크네는 craft, 손으로 하는 기술, 소피아는 wisdom. 근데 저기 뭐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죠. 다 오버랩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앞으로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네시스는 실천과 관련이 돼 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마땅한 지혜다. 에피스템은
에피스테몰로지, 인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과학이랑 연결이 되죠. 귀납법, 연역법 이게 다 에피스테몰로지입니다. 에피스테몰로지의 영역이죠. 어떻게 우리가 진실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과학적 추론을 얘기하는 게 에피스템이고요. 테크네는 말의 테크닉으로 돼 있으니까. 소피아는 소피스트들이니까. 순수한 사유, 그리고 기술, 실천적 지혜, 그리고 인식. 제가 말한 이게 한글로는 가장 여러분도 쉽게 머릿속에 딱 넣어놓을 수 있는 가 아닌가 싶어요. 이 프로네시스와 이 지혜, 나얼리지를 얘기할 때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컨템플레이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또 재밌게 학사습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을 계속 숙고하는, 그래서 한국말로 숙고라는 번역을 했었는데 숙고, 관상, 캐톨릭에서는 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추하는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highest human ability다. 그리고 행복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는 것이, contemplate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좀 현대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현대는 학을 할 기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학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컨템플레이트 할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게 내게 안 되더라고요. 아는 건 많이 들어왔는데 또 그게 어떻게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게 학사습, 뭔가 배웠으면 거기서 생각하는, 컨템플레이트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highest human ability고 happiness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습까지 연결되면, 행위까지 연결이 되면 그게 바로 에티케, 지금부터 이게 에티케입니다. 에토스, 파토스, 수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죠. 에토스는 credibility,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평소 성격 이런 걸 얘기하고요. 파토스는 뭐죠? pathic, apathic, compassion 할 때 그 pathic, 그 마음을 얘기하죠. 감정, pathos. 로고스는 말씀이 있었다. 로직, 말씀이 사실 원리예요. 원리가 있었다. 세상 만물의 원리가 있었다. 로직이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당신이 말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에토스입니다. 그리고 그게 에티카라고 쓴 거예요. 에토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 좀 이상한 게 여기서 왜 패토스랑 로고스는 확실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우리 동양인들의 마음에 패토스는 가슴에 있는 거고 로고스는 머리에 있는 거고 어떤 사유와 감정이 딱 분리가 되는데 그럼 에토스는 뭐지? 왜 이게 감정과 이성 사이에 하나가 더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패토스랑 로고스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에토스가 있지? 왜 있을까요, 저게? 이 삼각형을 구성할 만해요. 그냥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로고스, 그 다음에 에토스는 따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세 개의 삼각형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티켓은 도덕적 의지와 행위를 말합니다. 에티켓 테오리카는 이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토스, 습관이나 관습, 성품에 대한 theory, 그래서 윤리학이 되는 거죠. 이거 옛날에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에티켓 테오리카라고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이죠. We are what we repeatedly do.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이다. 이런 말을 바꿔서 We are what we eat.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다라는 그 말이 이 에티켓을 정확하게 규정짓는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행해서 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에토스가 번역을 하면 성품, 관습, 어떤 기질, 혹은 성격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딱 와닿지는 않는 의미예요. 로고스, 패토스 딱 와닿잖아요. 이성과 감성. 에토스는 뭐지? 저 영어로 보면 credibility, trust. 그 사람이 평소 그런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하는 지금 좋은 말이 설득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수사학에서. 정치인들처럼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그렇게 안 살면서. 그게 에토스거든요. 좀 느낌이 와요. 에토스가 뭔지. What
we repeatedly do. 그게 에토스인 거예요. 그게 번역을 하면 따르게 쓰인 말이 에티케입니다. 이게 현대에서 어떻게 쓰이는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에토스가 뭔지 바로 에티켓입니다. 에티켓. 에티켓이 에티케 그리고 에토스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manners. 에토스를 통해서 에티케가 완성이 되고 에티케가 매너를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토스, 에티케, 매너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 내가 숟가락 잡을 때 하나 행동하는 거, 걸을 때 행동하는 거, 옷을 어떻게 입는지 이게 다 에티케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 그래서 manners make man이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윤리학을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되게 웃기게 보이지만 이제 이 장면 때문에 여러분들은 덕윤리 사상의 핵심 장면을 죽을 때까지 결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 장면을 딱 떠올리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에티케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게 윤리학의 시작 개념이에요. 어떻게 윤리학이 시작되었는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깨달으면 사람이 변한다. 깨달음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소피아에 의한 아레테, 덕의 완성. 그래서 그 지식의 명상과 지식에만 탐구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다 에티켓을 넣어버린 거예요. 네가 평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레테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필라소피에서 이 에틱스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재밌죠? 예,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에티켓, 성품이라고도 번역되는 이유가 실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예요. 에티켓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 아레테에 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한쪽 방향성을 가진 습관, 에토스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에토스가 에티켓가 되고 그게 아레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 행동, 사고, 생활의 근거가 된다. 이게 좀 동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증명하고 B가 A를 증명하는 본성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에토스라고 하였고 그게 파토스죠. 계속 변하는 거. 기뻤다 슬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credibility. 저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그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련의 행동 이것을 에토스라고 했고요.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해갔다는 의지.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계속 펜들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계속 상반되는 가치를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일시적인 성격의 파토스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에토스를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성도 파토스와 대립되지만 에토스도 파토스랑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토스는 계속 변하는 거죠. 정서니까 기뻤다 슬펐다 즐거웠다 더러웠다. 에토스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의지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랑 에토스는 뭐가 다를까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지식이죠. 에토스는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삼각형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학에서는 에토스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에티켓 다 하나로 지금 컨버즈하죠. 수렴되고 있죠.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그러니까 일시적인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닌 어떤 성과가 아닌 행동이다. Repeatedly what we do. 학사습. 그래서 이 습이 제가 에티켓랑 연결시킨 겁니다. Habituation.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하면 knowledge. 어떤 깨달음이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contemplate. 관상되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에티켓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특성이에요. 반복적인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행동주의적으로 자꾸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덕윤리는 virtue ethics는 행동주의와는 사실 아주 다릅니다. 습관화해야 되지만 그 습관이 출발하는 의지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요. 특히 의사는 높은 도덕성 수준을 요구하죠. 요거는 이제 정치가들에 있어서 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의사도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랑 달랐던 것이 뭐 바로 이런 얘기죠. 깨달음이 행함은 아니다. 네가 아무리 깨달아도 더 선한 인간이 되거나 더 훌륭한 의사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알아도 행하지 못한다라는 반론, 이것이 윤리학의 시작이죠. 그래서 학사습도 제가 얘기한 거고, 지난 시간에 도노 점수도 얘기했죠. 갑자기 깨닫지만 점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뭐 도에 다다를 수 있다. 그 단어 생각났어요.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기독교 신앙에서도 믿음으로써 justification. 내가 구원을 받죠. justify 됐죠. 하지만 내가 성화되는 것은 sanctification 과정이 아주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불교에서 도노 점수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더라고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근데 기독교 사상에서도 그 sanctification의 추동, 그 행동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sanctification의 근원은 율법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justification에 따른 결과가 sanctification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도, 도노 점수도 마찬가지. 먼저 그 깨달음, 지식이 있고 거기서 올바른 의지가 생기고 거기서 일관된 자기 성품이 결정된다. 에티켓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에티켓이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강요해서 계속 압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나를 플로리시하게 만들고 더 잘 살게, 웰빙하게 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된 이런 행위를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그 서양 사람들처럼 해석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억지로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는 아주 맞지 않는 거죠. 그거는 뭐 율법주의랑 되게 비슷하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서 네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먼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성품으로 출발해서 행위를 함으로써 그게 완성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죠. 실천적 의지. 그리고 밑줄 친 데도 보면 당금질을 통해 쇠를 달고 무쇠를 만들듯 의지를 단련하고 연마하여 유혹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의지나 도덕적 용기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런 것이 다 커거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작은 행위들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제가 동어 반복이라는 걸 한 게 의지가 행위를 만들고 또 행위가 의지를 만들고 이게 계속 되돌이를 하죠. 여기서도 보면 어떤 의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위에 계속 주체되는 좋은 의지. 그래서 이제 윤리학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에티켓은 아레테의 결과다. 에티켓은 아레테의 결과다. 에티켓을 통해서 아레테로 간다라고 그랬는데 또 반대로 에티켓은 아레테의 결과다. 의지가 있고 그것을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프로네시스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내가 가진 방향성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프로네시스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행하는 행동이 필요하죠. 매너, 에티스가 필요하고, 에티켓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만 따로 부르면 행동만 윤리학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동만 윤리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앞뒤를 다 윤리학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이 맨 마지막에 품성이 된다. 품성이. 그래서 에토스가 단순한 그 반복 행동이 아니라 의지, 성품, 도덕적 의지 등으로 번역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토스, 에티켓을 단순하게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지로도 번역하고 성품으로도 번역하고 그래서 제가 도노 방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레테도 또 성품이라고 번역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덕윤리 사상은 아레테 윤리 사상은 뭐 아레테 에틱스라고 부릅시다. 그 아레테라는 개념 안에는 깨달음을 떠나서 요약하면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그 깨달음으로써 내가 훌륭한 성품을 가진다라는 기존의 주지주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행동을 통해서만 이것이 완성될 수 있다. 논어식으로 얘기하면 학사습을 통해서만 진정한 그 선에 도달할 수 있다. 아레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근대 윤리 사상을 좀 메꿀 만한 전통 윤리 사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론됐을 수도 있습니다.
윤리학에서 처음이기도 하고 그 등장 배경 자체가 어떤 주지주의적인 너무나 이성적인 것에 대한 반기로 또 출발한 거니까. 이건 규범윤리와 덕윤리의 어떤 차이점. 뭐 이거는 행위 자체를 규칙이나 원리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리, 옳고 그름을 행위하는 사람의 인품과 덕성이 중요시된다. 뭐 칸트적이죠. 이성적 추론, 합리적인 어떤 추론, 사유에 의해서 시비를 가린다라면 덕윤리는 인간의 욕구와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시된 거죠. 맥락, 컨텍스트. 뭐 단점도 이래서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단점도 나오죠. 관점이 무엇이 의미고 무엇이 허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바탕으로 로우 앤 레귤레이션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근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훌륭한지, 훌륭함도 아레테를 번역하는 좋은 말입니다. 훌륭함, 탁월함, 훌륭함. 무엇이 칭찬할 만한가. 선의 문제로 바뀌었죠. 그런데 덕윤리의 장점은 그 행위자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행동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행위자 중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 행위자의 성품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뭐 완전히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생겼다. 그럼 거기다가 뭐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맞느냐 그런 것이 행위자의 성품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니까 훨씬 그 영역이 확장되죠. 그다음에 로우 앤 레귤레이션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많이 덮을 수 있겠죠.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을 높이죠. 그러니까 로우 앤 레귤레이션은 내가 저거 정말 싫어. 근데 또 억지로 해야 되니까 안 볼 때는 계속 훔치잖아요. 회사에 스테이플러를 훔치고 뭐 잔반 요리 조리사가 음식을 훔치고. 근데 이거는 지금 개인의 감정과 동기를 중요시하니까 덕윤리 세상은 그런 실천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죠. 그다음에 뭐 에우다이모니아 저렇게 하면서 더 행복해지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인데 도덕적 행위의 고치, 뭐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공동체적인 삶을 또 중시한다. 도덕적 실천력이 강화된다. 그 덕이란 것이 공동체의 가치와 항상 연관돼 있죠. 도덕적으로 무관한 허용 사상을 넘어 의무 이상의 행위, 즉 도덕적 권장할 사항이라는 항목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덕윤리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도덕적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사항에 대해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해도 되지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나의 플로리싱, 충만감, 그리고 웰빙, 잘 사는 길인가에 비추어서 판단하게 되니까요. 녹색이냐 검은색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녹색을 바라보고 그 아이디어란 녹색이 비춰주는 대로 행동해 나가는 그런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행위자 중심의 판단이기 때문에 보편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뭐 같은 굉장히 작은 집단 내에서는 보편성 확보가 될 수도 있죠. 뭐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 동생이 맞고 오면 내가 피해 복수를 해야 돼. 뭐 그런 게 보편성 확보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도덕적 판단의 유연성. 그러니까 이게 다 서브젝티비즘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관적인 게 너무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다 아까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다 똑같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는 한 가지 덕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잡하다는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덕윤리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해야겠죠. 보편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은 굉장히 많은 그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윤리 사상이 제가 앞서서도 완벽히 도미넌트한 윤리 사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 의학에 적용된 그 예가 여기다가 물을 갖고 왔었네. 펠레그리노 생수 있잖아요. 펠레그리노 여기에 가장 그 덕윤리 의학의 덕윤리 학자란 펠레그리노를 들 수 있고요. 펠레그리노가 얘기한 어떤 그 덕성입니다. 이게 virtue 그 의사로서 갖춰야 될 덕성. 이거를 다음 시간에 어떻게 덕윤리가 그 의학에 적용됐는지 이게 요거까지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덕윤리 사상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현대의 의사들을 로우 앤 레귤레이션이나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으로 그 제대로 가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참 안타깝죠. 현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들도 이런 덕성을 교육받는 것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다음 주에 나눠보죠. 그러면 연습 문제 요거에 대한 답도 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도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